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 책의 제목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21세기의 가장 뜨거웠던 책 중 하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매우 거시적인 빅히스토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데요. 인류의 문명과 본질에 대해 매우 신선하면서도 도발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책의 내용 그대로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책 전체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본 뒤에 영상의 마지막에 왜 이 책이 대단한지, 그리고 어떤 한계와 비판점이 있는지에 대해 저의 코멘트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인류의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왔고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탐구합니다.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지혁명,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종이 출현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신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어떻게 사피엔스를 지구의 주인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농업혁명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농업혁명이 식량 생산과 정착이라는 굉장히 좋은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라리는 그것이 역사상 가장 큰 사기라고 도발적으로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통합. 여기에서는 인류의 정치 조직이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돈, 제국, 종교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출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과학혁명. 현재 진행 중인 이 혁명이 어떻게 현대 세계를 형성해 왔고 인간 사회의 근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추적합니다. 자, 이제 1부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의 내용은 인지혁명입니다. 선사시대에 이 세계는 다양한 인간종이 살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다양한 인류가 각자의 영역에 흩어져 있었죠. 이들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문화적인 표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다른 인간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약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내면에서 인지혁명이라는 심오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지혁명은 단순한 신체적인 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지적 변화를 말합니다. 그 결과 사고 과정, 행동,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다른 종과 현저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은 호모사피엔스 안에서 집단적인 서사 혹은 공유 신화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동식물이나 자연물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토템, 만물에 깃들어 있는 힘을 믿는 정령, 신, 이런 것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종은 기껏해야 부족이나 아주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던 반면 사피엔스는 이러한 집단적인 신화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 그 이상도 함께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무 정령을 믿어? 나도. 그럼 우린 한 가족이야.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유 신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돈의 가치, 국가의 개념, 큰 규모의 협력 등은 모두 추상적인 개념을 믿는 능력을 통해 지속이 가능합니다. 색깔을 입혀놓은 종이를 돈이라고 믿으십니까? 핸드폰에 찍혀있는 숫자를 진짜 가치가 있는 화폐라고 믿으시나요? 그것이 바로 사피엔스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상력, 가치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그로 인해 대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다른 많은 동물들도 각자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들과 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 능력이 아주 정교하고 추상적인 언어 구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피엔스는 과거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심지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를 통해서요. 이러한 언어적인 능력은 지식, 문화, 공유된 서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화와 서사를 공유한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부족과 사회,
나아가 문명을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쌓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이 커져감에 따라 다른 종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도구를 혁신하고 전략을 세우는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피엔스는 이제 아프리카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탐험가가 되었고 정복가가 되었습니다. 사막에서부터 빙하지대에 이르기까지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가는 곳마다 다른 인간종과 교류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교배하고 전쟁을 하는 등 다양한 경쟁의 증거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피엔스는 결국 유일한 인간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신호탄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사피엔스는 최첨단 도구, 조직적 사냥, 주거지 변경 등을 거치며 생태계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피엔스와의 경쟁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거대 동물종은 멸종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사피엔스는 가는 곳마다 생태계에 중요한 흔적들을 남기며 지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업혁명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수렵을 하며 생존해온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약 1만 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사냥을 통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곡물을 체계적으로 재배하고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동식 수렵 채집에서 고정식 농경 생활로 생활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여기에서도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인간이 밀, 보리, 쌀을 길들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작물들이 인간을 길들인 것이라고 말이죠. 기존의 사피엔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양식만 조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파종하고 경작하고 수확하는 끊임없는 순환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정착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작물들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 사피엔스는 농경에 능숙해졌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영구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생겨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정교한 도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통치 구조, 새로운 문화로 완성된 인류 문명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사회 역학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채집하고 수렵하던 시절에는 모두가 평등했는데 이제는 점점 계급적인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누군가는 군인이 되고 상인이 되고 건축 기술자가 되고 목수가 되고 사제가 되고 또 힘이 센 사람은 통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계급이 생겨나고 사회 계층화가 생겨나면서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부의 격차가 생겨나고 상속, 권리 등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혁명은 또한 기술 혁신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경작, 쟁기질, 수학에 최적화된 도구가 발명되었고 물을 끌어오는 관계 시스템 등은 농업의 범위와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무역과 물물 교환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활발한 거래를 위해 초기 형태의 화폐와 시장도 형성되었습니다. 농경 생활은 종교적인 관습의 변화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의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은 이제 농업, 천체의 주기, 풍요를 중심으로 한 보다 조직적인 종교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사제 계급도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농경 사회의 희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신들이 등장하고 신전을 건축하고 정교한 종교 의식들이 생겨나고 종교적인 위계 질서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인프라는 단순히 세계관이 아니라 통치와 사회적인 결속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업은 분명 더 많은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했지만 새로운 건강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동물을 가축으로 키우게 되면서 동물들로부터 여러 질병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시설이 없는 밀집된 거주지는 전염병에 아주 취약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사회의 곡물 위주의 식단은 자연식을 하던 수렵사회에 비해 오히려 간소해지면서 식이 건강도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환경 또한 대규모로 변화되었습니다. 숲은 개간지로 바뀌었고 관계용 수로는 강줄기를 바꾸었고 생물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몇 가지 동식물을 식용으로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영향은 앞으로 점점 심해질 환경 문제와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렇듯 독자들에게 농업혁명을 진보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업혁명이 인류 문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동 집약적인 생활 방식은 사회적인 불평등, 건강 문제,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계급이 없고 노동의 굴레도 없고 자유로웠던 수렵 채집 생활이 더 낫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또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통합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무리 집단을 이루어 살았다고 해도 현재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매우 작았고 또 고립된 채로 존재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고유한 의식, 신념, 도구,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며 저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이주를 시작하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점점 확장되어 다른 공동체와 경계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협력으로,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무역을 하고 전통이 통합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통합에 영향을 끼친 커다란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초기 경제는 물물 교환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아주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규모로 아주 단순한 거래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피엔스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개나 소금 같은 귀중한 상품으로, 그리고 금속으로, 종이 지폐로, 결국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화폐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라리는 화폐의 진정한 본질은 바로 사람들이 공유하는 화폐의 가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추상적인 개념을 집단적으로 신뢰하는 사피엔스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요인은 제국입니다. 특정 사회와 도시국가가 점점 성장하고 권력, 야망, 자원 또한 커지면서 주변 지역을 힘으로 합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 마우리아, 몽골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은 다양한 문화, 언어, 종교가 공존하는 통합체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국의 문화와 시스템으로 재편되었지만 제국은 그 안에 포함된 무수한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하라리는 말합니다.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대목이 조금 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영상의 마지막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종교입니다. 초기의 종교적 신념은 각 부족의 신과 각 지역의 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적인 도덕과 진리를 내세우는 종교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정복을 통해 전파되기도 했고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세계 종교는 사람들의 신념을 잇고 대규모의 사람들을 통합하는 정신세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통합의 흐름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무역 네트워크는 유라시아 대륙 곳곳의 문명을 연결하는 생명선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길은 지역 특산품을 거래하는 무역뿐만 아니라 예술, 철학, 과학 등 다양한 지식을 교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경로에 있는 도시들은 당연히 국제적인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무역, 제국, 종교의 끊임없는 추진력으로 인류는 보편적인 규범과 관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언제나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회는 외부의 영향을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쇄국 정책을 하거나 때로는 전쟁까지도 불사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이 있었지만 세계의 문화는 점점 더
통합의 흐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피엔스는 서사를 공유하고 신화를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기업, 보편적 인권, 이것에 대한 집단적 신념은 비록 허구이지만 그 어떤 물리적 제약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고 하라리는 강조합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상상력이야말로 인류의 통합을 뒷받침하고 수십억 명이 협력하고 공유된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네 번째, 과학혁명입니다. 16세기 무렵 과학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인간은 종교 경전, 전통, 권위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이 세계와 우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식하게 되면서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의 다른 이름은 무지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경험적인 증거를 중시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일관된 방법론을 지식의 기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대항해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상인들의 후원을 받은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찾아 바다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순수한 호기심 등 동기는 다양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낯선 문화를 발견하고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넓어지고 새로운 발견을 이해하고 정립하기 위한 과학적 탐구도 함께 촉발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의 또 다른 하나의 파트너는 자본주의입니다.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과학을 공생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과학적 노력은 새로운 기술, 최적화된 방법, 미지의 시장을 개척하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더 많은 연구와 탐사를 가능하게 했고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와 명예가 쏟아지는 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학의 스케일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법칙과 원리가 산업에 적용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과 산업에 응용하는 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증기기관, 전기장치 등은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했고 도시화, 교통, 통신 등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학혁명의 토대가 된 합리적 사고와 회의론은 사회와 정치 영역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성이라는 도구로 무장하여 오랜 규범과 제도, 종교를 비판하고 사회 질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담론은 민주주의, 평등, 개인의 권리라는 원칙을 옹호하면서 근대의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미국과 프랑스 혁명 같은 사건들을 촉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강조한 민주주의, 평등, 자유 등의 개념 역시 사피엔스의 집단적인 상상력에 근거한 신념이라는 점이죠. 과학혁명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도덕적인 딜레마를 초래했습니다. 진보를 가능하게 한 도구가 어떻게 인류를 파괴해왔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환경 문제, 전쟁, 생명공학과 관련된 도덕적인 논쟁, 새로운 능력에 수반되는 책임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꿰뚫으면서 이제 미래로 시선을 돌립니다.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하라리의 또 다른 책인 호모 데우스에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역사를 단순히 연대기적인 구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점들이 연결되고 모이고 또 퍼져나갔는지 상당히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운 책이죠. 인간과 역사, 세계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을 다루면서 동시에 번뜩이는 신선함과 재치, 그리고 생생한 언어로 쓰였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좋은 책입니다. 저명한 사람들, 언론들에서 수많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을 몇 가지 꼽아보면 우선 방대한 역사를 탁월하게 종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잘 쓰인 글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통찰을 준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반대로 비판받거나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유발 하라리가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주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추측과도 같은 사변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교의 역사학자 펠리페 페르난데스 아르메스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이나 학계에서는 진부하거나 사변적이거나 실속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가 비전문가에게 제시되면 참신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의 한 리뷰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발 하라리의 방대한 역사는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지만 그의 이론이 그 무게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라리의 주장이 지나치게 상상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고고학자 스티븐 미센 교수는 가디언지 기고에서 수렵 채집인이 농부보다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누렸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나는 매우 회의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비판들이 있지만 정리해보면 하라리의 방법론이 정교하지 않다. 역사를 광범위하게 일반화시키고 있다. 복잡한 시대와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양권에서 나온 비판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라리는 제국주의를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국주의가 부상한 데에 과학혁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 자체가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해 서구에 지나치게 많은 공로를 부여한다거나 제국주의와 식민지 기업의 잔혹성과 착취적인 성격을 의도치 않게 소외시키면서 너무 한 면만 부각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국주의와 근대화에 대한 관점은 한국 안에서도 민감한 이야기이다 보니 저는 이 지점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의 역사는 어디에 있죠? 동양은 사피엔스가 사는 곳이 아닌가요? 사피엔스의 역사를 쓴다고 하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였다. 이러한 비판도 주어졌습니다. 책의 장단점을 간단히 언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피엔스의 전체 역사를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도전임은 분명합니다. 불가피하게 간소화하고 단순화한 경향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대단히 성공적인 책이다.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참신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책에 대한 비판 역시 정당하기 때문에 특정한 역사와 시대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다른 책들로 보충하고 비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